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인권 탄압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을 먹고 미국과 EU 그리고 나머지 서방 국가들이 이제 한 편을 먹고 있는 와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협력은 유지하는 글로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이 다시 냉전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데일리 ESG 이슈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다시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관계에 소원한 틈을 타서 중국과 EU가 투자 협정을 맺는 등 다시금 관계를 재편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는데 그게 다시 바이든이 되고 나서 중국 떼놓기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의 단체를 인권 유린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 쪽 탄압을 주도한 왕진정 신장 생산건설병단, 당연의 서기 등등등 4명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얘네를 포함했는데요. 제재 대상은 EU 입국이 금지되면서 EU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EU가 인권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건요. 1989년 베이징天安門 광장 사태 직후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 32년 만입니다. 로이터는 미국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과의 대립을 EU가 피해왔으나 비중 있는 결정을 내려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도 왕진정을 신장 관련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EU와 미국 이 양측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요. EU,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중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미국의 제재 대상이자 신장 서열 1위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서기는 제재에서 빠졌어요. 중국 외교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EU의 제재 소식이 나온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재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지금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 우리도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제재 대상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는데요. 지금 똑같이 핑퐁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사의 출입국과 자산 동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합의가 흔들릴 예정인데 그 합의가 바로 이 투자협정입니다. EU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한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 비준을 모두 발효되는데 중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인 EU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투자협정 체결에 공을 들여온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큰 독일 등이 주도를 해왔다고 알려졌어요. EU와 미국의 인권 제재 결정 직후 이 독일에서는 중국한테 미안하다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제재를 할 일이 아닌데 굉장히 큰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서 중국 측에게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EU와 중국, 핵심적으로는 EU 중에서도 독일과 몇몇 주요 중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4년 이후 30여 차례나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협상을 벌인 끝에 작년 말에야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핵심은 상대방 시장의 역내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게 협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EU의 교역이 뜸해진 틈을 타서 이 양국의 협정에 초록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난해 중국과 EU의 교역 규모가 5,860억 유로로 미국인 5,550 유로를 제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이 자리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온 건데요. 당시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양측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인권 제재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 중국의 맞제재에 유럽의회 의원 다수가 EU와 중국 투자 합의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후변화에서는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22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이 주최하는 국제기후회의에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기후행동 장관급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리 협약을 탈퇴하자 중국과 EU, 캐나다 등 주요 탄소 배출국이 출범시킨 연례 협의체입니다. 케리 특사의 회의 참석은 미국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파리 기후협약 공식 복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나선 국제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더구나 지난주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 성명도 내지 못하고 갈등만 재확인한 채 헤어진 바 있어 이번 행사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OECD 새 사무총장도 기후변화가 핵심 과제라고 얘기하는 등 글로벌적으로 기후 대응이라는 어젠다가 가장 1순위로
순위로 떠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신임 사무총장으로 머티아스 코먼 전 호주 재무장관이 선출되면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등 세계적인 트렌드가 기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냉각되는 국제관계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어젠다는 항상 희망의 끈처럼 놓여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에서는 협력하는 모양새인데요. 물론 협력일지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의 다른 수익원 창출의 한 축으로 임하는지는 의도는 좀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런 냉각전에서도 기후위기가 아젠다가 된 만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한국이죠. 지금 어느 강대국의 편에 서야 될지 각을 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기후변화가 또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